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 방이 흉가 같은 심령장소가 되었다. 저의 부모님에게는 영감이 있지만 저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저에게 어머니가 느닷없이 내 방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재 중에 남자의 영혼이 방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가족 모두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서 방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겠지만 당시에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시점에서 기분이 업되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영혼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말대로 제 방은 심령장소로 변하였습니다. 누군가 바로 보는 듯한 낌새를 느끼거나 창문을 안쪽에서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방에 저밖에 없는데 발소리가 들리거나 라디오의 전원이 마음대로 돌리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서워져서 엄마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영혼은 상대해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저 떨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장을 바라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멍청해서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사과를 한다는 것도 상대를 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 보이지 않는 동거인은 아직도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지 무섭지는 않지만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분이 나쁜 장소. 소꿉친구네 집으로 놀러가는 길에 겪은 이야기다. 친구네 집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다. 우리 동네는 논이 많고 가로등은 적어서 밤이 되면 엄청 어둡다. 가는 도중에는 신칸센 고가철도 밑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가 언제나 기분 나빴다. 근처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흉흉하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본 사람도 여럿 있다는 것 같다. 나는 어두운 게 무서울 뿐 귀신은 믿지 않았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고가철도 밑을 지나갔다. 조금 안심할 무렵 앞을 보니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내 아이가 가로등 근처에 서 있었다. 논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들었을까 부끄러워하며 사내 아이의 오른편으로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나가는 순간 내 왼편에는 논 배수로밖에 보이질 않았다. 사내 아이는 바로 거기 있었는데 나는 당황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확히 1m 정도 앞,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까 그 사내 아이가 나를 보며 서 있었다. 부딪힌다는 생각이 나는 핸들을 꺾어버렸고 그대로 넘어졌다. 넘어지는 와중에 사내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코가 없었다. 입술도 없었다. 정확히는 윗입술만 없었다. 위쪽 이만 드러나 있는 정말로 괴상한 모습이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에 올라타니 왼쪽 뒤편에서 놀자 하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페달을 밟았다. 노래나 부를 여유 따위 더는 없었다. 소꿉친구네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도중에 묘하게 페달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경문을 떠듬떠듬 읊으며 반쯤 울면서 갔다. 소꿉친구네 집에서 소금을 뿌려줬고 그 이후 딱히 별일은 없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체험한 심령사건과 함께 나의 여름은 막을 내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는 주술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빙의 체질이라 매일 저녁마다 가위에 눌려 끙끙 앓곤 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대대로 주술사 집안이라 그런 걸 없애는데 능했다. 아버지가 신음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어머니가 가슴 근처를 꾹 눌러 멈추게 한다. 큰 비가 계속되던 가을. 어느 밤부터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심한 신음소리를 내게 되었다. 가위에 눌리면 집안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날 무렵 아버지는 보고 말았단다. 가위에 눌려 있을 때 문득 옆을 봤는데 소복을 입은 노파가 저편을 향해 누워 있더란다. 아버지는 나날이 이어갔다. 어느 밤 어마어마한 신음소리가 아버지 방에서 들려왔다. 일어나 있던 나는 침실 문을 열까 했지만 머릿속에서 마치 경보가 울리듯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욕실에 있던 어머니를 부르러 갔다. 어머니는 곧바로 나와 침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보면 안 된다 라는 머릿속 소리와 함께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흰눈을 치켜뜨고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어머니가 뺨을 때리자 새파란 얼굴로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시게 침실 옷장 유리문으로 그 노파가 천천히 들어오는 꿈을 꿨어 라고 떨면서 말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적의 악령태산이라는 글자를 염원을 담아 쓰고 옷장 유리문과 창문 쪽에 붙였다. 다음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잘 잤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가장 큰 공포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자면서도 집안 전체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침실 밖에서 노파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문에는 부적이 붙어 있다. 옷장 유리문도 마찬가지다. 노파는 잠시 머뭇거리다 화장실 쪽 창문을 불속 빠져나가 무서운 속도로 침실 문을 지나 아버지에게 갔다. 끔찍한 아버지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 어머니는 뭐든지 보인다는 용한 영능력자를 찾아갔다. 이 지방 말로 셔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확실히 아버지에게 노파가 씌어있다며 그 노파의 이름을 말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옛날 근처에 살던 아줌마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귀여워해서 잘 돌봐주던 분이었단다. 셔돈이 말하기에 당신에게 도움을 원하고 있소. 무덤을 찾아가 보시오. 라고 했다. 다음 날 아버지는 그 아줌마의 친척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덤에 찾아갔다. 무덤 속 유골은 납골 항아리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여기저기 흙부러진 데다 장마 때문인지 물에 잠겨 있었다. 왜 그런 상태였을까? 노파에게는 아이도 남편도 없었다. 그래서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T가 장례를 도맡았다. 하지만 T는 납골 항아리마저 아까워하는 수전노였다. 죽은 노파의 재산은 전부 가져간 주제에 화장한 뼈가루를 담을 항아리 하나 구해주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는 무덤 수습을 다른 친척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함께 T의 집 근처에 들렀다. 저를 원망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찾아가려면 T한테 찾아가 주세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겪던 심령현상은 싹 사라졌다. 몇 달 뒤 T는 뇌출혈로 쓰러져 안심불수가 됐다가 곧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곱씹으며 길었던 공포가 겨우 끝났다는 것에 안도했다. 후에 듣기로는 아버지가 영감이 강한 탓에 그런 고초를 겪은 것이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